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정신 건강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질환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양극성 장애라고 그래요. 네, 70대 이상 노령층하고 20대 청년층에서 양극성 장애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네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형준 휴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형준 원장과 함께 양극성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양극성 장애. 2015년 기준 양극성 장애 진료 환자가 9만 명이 넘었는데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진료를 피하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과 함께 양극성 장애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양극성 네. 장애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네. 있을 텐데요. 이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양극성 장애하면 좀 생소한데 조울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양극성 장애는 대표적인 그 기분 장애 한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들뜨고 고양된 조증과 또 반대로 기분이 굉장히 가라앉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뜻에서 과거에는 조울증, 조울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좀 더 공식적인 명칭은 양극성 장애고요. 두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쉽게 네.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네. 이게 이제 흔히 이제 네. 우리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주변에서 조금 감정 기복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 너 조울병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누구나 하루에 기분 변동은 조금씩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기분과 정동을 좀 혼동하셔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먼저 정동은 수시로 바뀌는 나의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우리가 정동이라고 하고요. 기분은 상당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상태를 기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봄철에 꽃도 피고 좋잖아요. 네. 올해 봄철의 전반적인 특징, 날씨 특징이 온화하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건 기분이고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일어났더니 바람도 불고 오늘은 비가 좀 온다 하는 것은 정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병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제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평균적으로 기분의 문제까지 나타날 때 그걸 조울병이라고 해서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요, 이 양극성 장애에도 네. 종류가 따로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분이 고양되고 들떠 있는 기분 상태가 유지되는 걸 제가 조증이라고 조증 사파라고 하고 조증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는 경우 그것이 우울증이 있든 없든 그것이 있으면 무조건 양극성 장애 제1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제2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증처럼 아주 들뜨고 그 기분이 고양된 것들이 좀 경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경조증 사파라고 불러요. 이게 약하게 나타나고 조금은 이제 들떠 보이기도 하고 활기차 보이긴 하지만 증상도 좀 약하고 짧아 보이거든요. 이런 경조증이 나타나면서 주로 나타나는 건 우울증 사파가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문제가 좀 중심이 되어지는 경우를 양극성 장애 제2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좀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극성 장애 제2형 같은 경우에는 경조증 상태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불편함을 잘 안 느끼고 주변 사람도 평소하고 분명히 좀 달라져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저게 병일까 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병원을 안 찾거든요. 근데 우울증 때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때 오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앞에 정보가 없고 현재 모습만 보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우울증 치료를 하다 보면 가끔 이게 더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성 1형으로 바뀌어서 조증이 유발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구분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갔다
치료받으러 갔다가 병원도 온다 네, 그런 네. 표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치료 중엔 오히려 양극성 질환 이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좀 진단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개념인데요.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양극성 장애, 즉 조증 사파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몇 가지 좀 단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극성 우울증,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 우울증보다 양극성 장애에 의한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첫 번째가 좀 젊은 나이에 발병을 갑작스럽게 했다. 청소년을 포함해서 젊은 나이에 발병한 우울증인 경우, 그다음에 우울증은 좀 우울증이 병으로 옮겨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려요.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3주, 4주, 한 달, 2달 이렇게 걸리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짧은 기간에 갑자기 우울증이 왔다든지 그다음에 우울증이 오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잠을 좀 못 자는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양극성 장애 우울증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그런 양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면 가다가 동반된다거나 우울증인지 알고 우울증 약 치료를 했는데 이 정도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게 심하면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좀 처음부터 동반돼서 나타난다든지 또 한 가지가 산후 우울증으로 온 우울증인 경우에는 양극성 장애를 꼭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은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울증이 아닌데 네. 우울증 치료를 하다 보면 조증이 심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드는 생각은 이 기분 좋은 상태가 지속되면 뭐 크게 나쁠 건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게요, 그게 예. 몸에 무리가 가는 건가요? 뒤에 좀 증상을 설명드릴 때 보면 기분이 들뜨고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조증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을 보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현실감, 일상생활의 현실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일상생활 자체를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들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들떠서 돌아다니는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양극성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명확한 원인을 저희들이 밝히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요소, 또 생물학적인 요소,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소를 다 검토하고는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나온 연구 성과나 경향을 보면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큰 뭐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나 생활 사건에서 뭐 이혼이나 뭐 취업의 실패 이런 식의 원인들로 생기는 것보다는 생물학적인 요소나 유전적인 요소가 좀 더 크다. 뇌의 신경 회로망에 어떤 오류가 생겨서 생기는 병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양극성 장애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진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제 조증 그 정의 자체는 고양되고 과대하고 과민한 기분을 상당 기간 오래 보이는 경우를 말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는데 보통 우리가 기분이 좋다, 고양됐다는 얘기가 행복감에 도취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본인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아니라 상당히 행동으로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자기는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니까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주변에서 이 사람이 전혀 달라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밝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명백하게 달라졌다 그리고 이상하다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야 조증 사파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증상을 말씀드리면 일단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쉴 새 없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심지어는 밤새 전화를 여기저기 하거나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잠을 잘 안 자려고 합니다. 잠을 안 자고 심지어는 잠자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막 아이디어가 넘치고 이러는데 내가 아깝게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대한 생각이나 자신감이 넘치고 원대한 계획 같은 걸 세워요. 근데 평범한 직장인인데 내가 갑자기 큰 재벌 기업을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사업 계획서를 쓴다거나.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너 이상해라고 말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기분이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노를 표현하거나 자기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거나 고집스러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심해지면 굉장히 충동적으로 변하는데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라든지 그걸 뭐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도박 같은데 굉장히 충동적으로 빠져든다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부적절할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좀 장소에 맞지 않는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치면 상대방이 그런 걸 자꾸 말리거나 가족들이 너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망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제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넘쳐서 맘만 먹으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과대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충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뭐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좀 성적인 충동성도 높아져서 조금은 이제 위험한 관계의 어떤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거나 또 한 가지 특징이 돈 씀씀이가 굉장히 해퍼져요. 자기 경제적 규모나 능력에 넘어서는 그런 씀씀이가 생겨서 요즘에 뭐 맘만 먹으면 쇼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이나 카드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한다거나 심지어는 비싼 외제차라든지 비싼 부동산을 계약한다거나 문제는 본인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을 벌리고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이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갈 수 있겠고 이제 이러한 증상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을 때 조증 사파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네. 아이고 뭐 이렇게 쭉 열거해 해주셨는데 네. 심각하네요. 또 현실 감각을 네. 정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기분이 가라앉는 상태를 네, 보일 네. 때 이제 양극성 장애 중에서 네. 바로 이제 우울사파인데 예, 우울사파라고 하는데 네. 겉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일반 우울증하고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우울증 얘기를 할 때 우울한 기분, 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의욕이나 어떤 그 무기력한 그런 기분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쓸데없는 걱정, 왜 사서 걱정하냐 이런 식의 어떤 장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무슨 일을 하는 데서 귀찮아하거나 의욕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울한 기분이 누구나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지나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증상이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 뭐 직장인이 직장 생활하거나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하는 이런 사회적 기능이나 직업적 기능 외에 일상의 기초적인 기능, 먹고 자는 것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또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못 자고 못 먹는데 반대로 좀 양성장애 우울증은 너무 먹고 너무 자는 식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나 수면의 패턴이 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우울한 기분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분명히 우울해 보이고 그런데 그냥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을 뿐이야. 슬픈 건 아니야. 근데 저희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데 우울한 기분은 슬픈 감정을 포함한 거지 슬픈 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가라앉아 있다 기분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기운이 없을 뿐이야 라고 해서 조금 연령층이 있는 분들은 우울한 기분 증상보다는 신체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우울사파는 2주 이상 이런 증상을 보였을 때 우울사파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네, 그럼 이런 양극성 장애 진단이나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숙련된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환자분들이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조증인 경우에 특히 우울증 같은 자기가 고통을 표현을 하는데 조증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 기분 좋은데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평소의 모습은 이랬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할 때는 꼭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환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진단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청소년들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조증 증상이나 우울증 증상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어떤 그런 청소년기 흔히 보이는 품행의 문제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보면 이게 양극성 장애가 발병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특히 좀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치료는 어떻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앞서서 원인을 말씀드릴 때 심리적 원인보다는 생물학적인 원인이 더 우선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결국엔 약물 치료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약물이 없었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최근에는 아주 많은 약들이 개발이 돼서 효과를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치료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지나친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나 어떤 다른 사람 대인관계에서 큰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문제가 있거나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입원 치료를 꼭 고려해야 됩니다. 조금 보면 이제 약을 먹고 보면 얼마 만에 좀 좋아지느냐 하는데 보통은 2주 정도 꾸준히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좀 꺾이기 시작을 하고요. 완전히 이 사파, 아까 조증이든 우울증이 사라지는 데는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좀 저희들이 경과를 보면 만약에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치료를 안 하면 조증 사파는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울사파는 조금 더 길게 갑니다. 19주에서 20주 이상, 길게는 1년까지도 간다고 보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막 섞여 나타나는 혼재성 사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진단하기도 어렵고 치료기간도 훨씬 경과도 나빠집니다. 이렇게 좀 치료를 안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증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이 좋아졌어요. 조증 사파가 사라졌든 우울증 사파가 사라졌든 그런데 이게 뒤따라오거든요. 조증이 있는 경우는 우울증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우울증 뒤에 끝나고 조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가 됐다고 해도 유지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발을 막고 다른 사파가 뒤따라오지 않도록 꾸준히 약을 먹는 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한다면 네. 이게 어쨌든 완치는 가능한 병인가요? 제 경험으로는 80%는 재발한다 이렇게 봐요. 처음 발병을 하면 좋아진 상태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약을 유지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재발률이 제일 높거든요. 1년 안에. 1년 동안 쭉 증상이 괜찮고 특별한 증상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잘 영위를 하면 그 사이에 약물을 계속 줄여갑니다. 최대로 1년까지 줄여서 1년까지 큰 문제가 없다. 이 정도 약물을 거의 먹지 않을 정도로 줄였는데도 재발하지 않고 증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약을 끊어봅니다. 그리고 지켜서 재발을 하지 않으면 완치가 된 거고요. 네. 수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수년 뒤가 될 수 있는데 재발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치료를 하는데 처음 1년을 먹었으니까 2배 정도 약을 유지하자고 봅니다. 그 기간에 또 약을 또 계속 줄여요. 한 2년 정도 먹겠죠. 그래서 또 약을 끊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재발 안 하면 그게 나은 거고요. 세 번째 재발을 하면 그때는 평생 약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은 재발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대한 이걸 약을 먹어서 주기를 늘려주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뭐 없을까요? 네,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모든 약물은 사실 부작용이 있죠.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쪽에 관련된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큰 부작용은 아무래도 비율이 좀 낮고 흔히 나타나는 작은 부작용은 비율이 높지만 대부분은 약물을 교체하거나 약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부작용이 생겨서 보는 피해보다 효과가 주는 이익이 훨씬 크면 감당하고 먹고 그것을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은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의사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의사와 상담을 해가면서 먹으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도 뭐 상담 치료라든지 이렇게 네. 다른 방법이 병행되나요?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기 때문에 상담을 또 굉장히 중시하죠. 특히나 재발을 막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또 심리적 어려움들이 있죠. 약을 먹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조증 사파나 우울증 사파 동안 일상생활이 망가지기 때문에 후유증이 커요. 돈도 많이 썼다든지 아하. 주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막
오해를 샀다든지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심리치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은 약물 치료다. 그래서 뭐 가끔 그래요. 약을 안 먹고 상담 치료만 하면 안 되냐 하지만 그 경우는 좀 어려워요. 약은 당연히 먹어야 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한 상담 치료라든지 재발을 막기 위한 정신 치료가 병행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인 환자 자발적인 치료 의지가 네. 없고 또 불가능하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또 고통받는 분들이 사실 가족들이신데요. 처음 발병한 경우도 가장 빠르게 진단을 받고 빠르게 처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고집스럽거나 자기 주장이 크거나 뭐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럴 때 무조건 반대를 하면 반발을 할 거고 너무 허용적으로 접근을 하면 더 사고를 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와서 좀 상의를 하고 이제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저희들 목이니까 그렇게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우울해하거나 그 조증이 있는 경우에 가족들이 옆에서 잘 지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끝으로 그저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네.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는 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조현병하고 과거에는 이 조울병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물이 좀 없던 시대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치료가 대부분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견들 어르신들이나 옛날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 본인 스스로가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뭐 유인들, 뭐 연예인들, 예술가들, 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 중에도 양극성 장애를 알면서도 자기 생활을 역할을 출중해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유명인들 중에도.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 받고 평소에 자기를 잘 관리한다면 전혀 그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견을 버리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거나 핑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시적인 빈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래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증상 보이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글 남겨주시고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